예, 정치권 이슈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참 현철씨요.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또, 사실 이게 좀 갑자기 변한 게 있는 게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전국에서 정치 의욕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차남 김현철 씨의 직접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상중이니까, 예, 또 안 그래도 또 제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버님의 유언을 하여간 잘 받들어서 또 가슴에, 저도 좀 새기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또 며칠 전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떤 심경이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상당히 착잡하고, 예. 이게 국가장 지낸 다음날 제가 통화도 한 일이 있는데, 굉장히 착잡하고 안타까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이 김현철 씨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지만은 실제로 장남 역할을 해왔고, 그 형은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된 이후에 대통령 아들로서 김현철 씨에 대한 것은 이런저런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이전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김현철 씨는 혈연으로는 부자지간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동지였다. 신민당 총재 그리고 민주협 의장, 김영삼 의장을 보좌역으로 가장 밀착해서 도운 사람이다. 이걸 이제 국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죠. 혈연 관계 있고 아들이니까, 예. 가령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84년 5월에 발족할 때에 64명이 발족을 한 것입니다. 서명을 해서. 예. 그 중에 16명이 전직위원입니다. 예. 전직위원회를 그러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상현, 최형우, 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가 맨 끝에 박찬종. 16명인데, 그때 야당에 몸담았던 전직위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인을 안 해요. 그 사인 자체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니까 투옥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위험한 한 상황 아래서 16명이 서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48명은 잘 알려진 대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었던 당노들이었던 권노갑, 김옥두, 김덕용, 이원종, 이런 사람들이 서명을 64명이 발족했는데, 거기에 김현철이라는 이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 안 들어갔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화 추진제비회가 50 정권이 극성을 부릴 때 발족했을 때는 전부 투옥을 각오하고 했고, 그 활동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조직만 만들어 놓고 매일 어디에 가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권위 활동이 상징적으로 민주를 상징했는데, 제가 인권위원장이야, 초대. 그 인권위 활동을 그늘에서 가장 열심히 저를 도왔어. 김현철 씨가요? 그렇죠. 그 인권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듬해에 고대합 시위 사건에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변호사 업무를 3년 4개월 정지당했는데, 인권위 변호사가 꼭 아주 소수로 있었어요. 김명륜 선생이라든지 장기욱 의원이라든지 지극히 소수가 담당을 했어. 그 세월이 좋아지고 나서 이제 통제가 약화되고 6.29 후에 민주협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변호사들 중에서도 내가 이 얘기하기엔 좀 당사자들에게는 민망하지만은 민주협에서 민주화 운동했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처음 64명,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가장 위험할 때 투옥을 각오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김현철 씨는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안 올렸지만은 함께 했다. 아니, 물론이죠. 제가 인권위원장의 저를, 그러니까 이 민주협의 도드라진 활동이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음양으로 이게 늘 돕고 했다.
그래서 김현철 씨를 평가할 때에 그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아버지의 특급 참모였고 민주협에도 그늘에서 가장 열심히 도왔다. 이걸 제가 시청자들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출마할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통화하셨다며요, 얼마 아주 전에도. 본인이 심경이 아주 착잡하고 예. 이제 허탈하니까 예. 그가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건 그때 봐서 판단할 일이고 현재는 이 유보 상태에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도 할 게 있습니다. 문안박 연대를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혁신 전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문안박 연대를 해서 문재인 대표가 뭐 일을 같이 하자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듣기에는 책임은 공동으로 지고 권한은 혼자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신 그만두셔, 이렇게 지금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서로 사이좋게 손을 잡느냐 아니면 손을 못 잡느냐에 한국 제1야당의 장래와 운명이 걸렸다. 예. 좀 웃기는 얘기지. 왜요? 국민들로 봐서는. 그거 뭐 대단히 중요한 인사들입니까? 아니, 야당 대표인데, 제1야당.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한 사람은 제1야당 카리스마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지난 2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뽑혔고 예. 6월 달에 혁신위를 구성할 때에 안철수 의원 보고 혁신위원장 맡아라 그랬다고. 안 맡았어요. 예. 그리고 8월 달에 김상곤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었더니 그것 갖고 총선 못 치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혁신하라 소리만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면 대결하겠다 전당대회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도 그 이름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둘이 맨날 싸운다.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안들이 문안박 연대기구에서 이 위기를 넘기지 않은 문재인 대표의 그 안도 국민들 눈에는 좀 신선하고 좀 산뜻하게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서 거기서 겨루자고 한 거 그것도 이게 필요한 이름들끼리 또 대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원만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이 싸움은 친노 문 대표 쪽하고 비노 호남 세력과의 대결이고 그 바탕에는 국회의원 공천 문제가 걸려. 그 이번에 이런 전당대회를 하면 그 전당대회 룰이 있지요. 무슨 뭐 여론조사도 반영하고 예. 당원 동원되고 하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자칫 또 줄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뭐 대표님이야 다선 의원이시니까. 근데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도 초선 의원이고 안철수 의원도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들끼리니까 정치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오늘 뭐 그 통신사 기사에 나온 건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야 이러다 초선 당직 금지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이유가 있다고 아니, 보십니까? 그건 별 이유가 되질 않고 되지가 그게 않고. 뭐 그게 무슨 큰 이유가 됩니까? 근데 오늘날 야당의 문제점, 예.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은 이것은 새누리당에도 똑같은 문제점인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거하셨어요. 예. 우리가 헌정 48년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이 87년 6.29까지 39년입니다. 예. 39년 동안 장기 집권, 유신, 군사, 강권 통치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당은 예. 대통령 한 사람이 완전히 장악했고 거기에 대결한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예. 중앙 집권적인 당권을 진 야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결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유신과 50 때에는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 될 길이 막혔잖아요. 여당 자기들 집권 세력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체육관에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력한 당권이 필요로 했던데 이게 이제 87년 6.29 이후에 새로운 헌법 체제 아래서 이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그러나 삼김이 영향을 발휘한 동안에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본래 모습대로 헌법에 충실한 대로 운영이 돼야죠. 문제는 중앙 집권적인 당권을 장악하는 당 대표 체제, 이게 문제예요. 당권을 쥐어야 된다. 당권은 뭐냐? 과거처럼 당권을 진다는 뜻은 당의 인사, 재정, 그리고 핵심인 공천권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천권을 당의 대표나 실세 몇 사람이 좌우하는 것은 헌법 8조의 정면 위반되는 겁니다. 예. 이걸 하방을 해야 돼요. 그럼 중앙당은 어찌 해야 되느냐? 현재 이 새정치연합 중앙당 체제, 이것은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으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데 예. 헌법 8조 위반으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알겠습니다. 당 조직과 행태를 갖고 있어요. 예. 제가 2, 3년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가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을 해산을 해요? 근데 통합진보당 해산한 것은 체제 도전 정당이니까 해산 사유가 됐지만 체제 도전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8조 규정되는 정당의 알겠습니다. 목적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고 예, 예. 공천을 이렇게 계파별로 나눠서 예. 하고 하는 거, 이것도 해산 사유가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걸 피해가는 중앙당.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건 원론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안철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혁신전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그걸 이제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전대 제안이라는. 그러면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새정치연합이 예. 이번 이 기회에 어떻게 정리를 못할 것 같아. 아니, 정리를 정리를 해야죠. 못할 것, 정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그냥 이렇게 4분 5열된 채로 가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박주선 당도 있고 그다음에 천정배 당도 예. 있고 각자 치러가지고 그 결과 완전히 참패를 하면 그때 비로소 새롭게 그 판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예. 수도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 8조에 가장 충실한 중앙당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당은 이 정강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서 국회의원들에 공급을 하고 당의 일체성과 예. 이 본질만 알겠습니다.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예. 공천은 완전히 국민에게 내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총선 당으로 거듭 때까지는- 태어나야지. 예. 지금 신 교수님이 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되겠냐 물으면 저는 그대로 해답이 갈 없어요. 것이다. 그대로 못 갈 말릴 것이다. 사람들이고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심한 말로 말기암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합니까? 아, 요새 말기암도 고쳐요, 근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